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 설계.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4가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착각은: 첫 번째, 노후 준비는 돈 준비만 하면 안심. 다수의 은퇴 예비자들이 거의 무의식 중에 돈 준비가 되면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상당히 있어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돈에 여유가 있다고 일하는 것을 간과했다가 너무 빠르게 무기력한 삶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 절대 안심하지 말 것. 두 번째, 일 안 하고 놀면 좋을 줄 안다. 40, 50대는 회사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놀아보지 못한 일 중독자들도 많다. 그런데 이런 분일수록 나중에 노년이 되어 잘 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잘 놀지도 못하고 할 만한 일도 못 찾으면 빨라지는 노화만 맞게 된다. 일하다 노는 것과 계속 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자각하자. 세 번째, 가족들이 자신과 놀아줄 거라는 착각.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경우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자주 하는,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아버지는 TV 속에서나 존재한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일상이 되어 이미 자신만의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네 번째, 퇴직 전 생각이 퇴직 후까지 이어지리라 믿는 것. 일할 때는 한없이 퇴직만 기다리던 사람도 막상 퇴직을 하면 재취업으로 방향을 틀기도 한다. 기대했던 노후의 삶과 실제로 맞이한 노후의 차이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퇴직 전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면 열악한 일자리에 들어가거나 무리한 창업을 하게 된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가? 노후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완전한 은퇴 시기를 잡는 것. 바로 언제까지 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는 연령은 72세에서 3세라는 결과가 많다. 2018년 기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결과이니 현재는 더 늦어진 시기에 완전한 은퇴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생각하고 정년 후 10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연봉 2,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10년 동안 더 벌 수 있다고 하면 2억 3,4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노후 소득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금액이다. 정년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 일이 생계를 넘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찾아줄 만큼 의미가 있다면 돈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중장년은 어떤 직업 시장을 만나게 될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만나게 될 직업 시장의 미래는 개인들이 희망하는 일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단순 업무, 짧고 불안한 계약직, 잦은 이직과 직업 전환. 하지만 이 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노년에도 억지로 일한다는 개념을 우선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내게 더 잘 맞는 일을 찾고 적응을 위한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권유한다. 새롭고 의미 있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영역에서도 만들어질 것이다. 평생 경력의 준비, 이렇게 시작해보자.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필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지속하려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이 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통계청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38.9%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이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선택도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필자는 중장년층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는 그냥 내 나이에 뭐 할 만한 게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나이에 맞춘 일자리는 대부분 일반적인 퇴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떠맡긴 상황에서 좋은 일이 올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의어다. 50대 중반의 가장이라면 먼저 나의 은퇴 시점을 가늠해보자. 이 시점을 가늠해보는 것은 노후 경력의 설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60세 정년 후 70세의 완전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면 좀 더 액티브한 활동과 일을 원한다. 가능하다면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급여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65세를 넘는 경우 또 다른 이정표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좀 더 가벼운 일, 예컨대 짧은 시간 일하고 여유 시간이 많은 일을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다른 축의 일을 찾게 될 것이다. 70세 이후의 행보는 그때의 상황에 맞춰 주변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 새로운 지표를 찾으면 된다. 그리고 평생 경력을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잊지 말자. 무엇을 배워야 할까? 누구나 추가로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 걸까? 중장년을 전후해 새로운 삶을 염두에 두고 배움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업스킬링. 기존의 업무 능력을 더 개선, 향상시키는 방향. 두 번째, 리스킬링. 기존의 업무 능력과는 다른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 업스킬링의 경우 기존의 일이 좋거나 혹은 싫지 않다면 고려해본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기존의 일을 더 이상 연장할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정하고 처음부터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 리스킬링을 선택한다. 크게 이 두 가지 중 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학습의 출발점이 잡히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업스킬링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 알던 분야이므로 선택의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리스킬링의 경우가 문제다. 사람들은 자격증과 교육을 떠올리지만 의외로 이 선택은 더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준비하길 바란다. 짧은 생각과 즉흥적인 도전은 때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고 끝나는 경우가 직업교육 시장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 자격증이란 단어를 떠올렸다면 인터넷 검색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에는 그런 유망 자격증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포스팅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770에서 800개 사이. 민간 자격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47,915개에 달한다. 문제는 민간 자격증이 유망 자격증으로 포장되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취미보다는 취업 때문일 텐데. 이런 유망 자격증들을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쳐보면 실제로 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구인 광고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는 강의나 상담을 할 때마다 유망 자격증이 아니라 구인이 많은 자격증을 먼저 찾아보라는 부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인이 많은 자격증과 유망 자격증은 연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평생 학습은 중요하다. 그러나 뭘 배울지 잘 선택하지 못한다면 애써 마음먹은 노력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면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교육을 받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자. 우리나라 중장년층에 꼭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디지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인터넷의 활용,
AI의 활용은 활용도가 높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도록 도와주며 취업이나 창업 시 훨씬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앞으로 30년 정도는 이런 디지털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취업이나 창업에서 승패를 가르게 할 것이다. 네트워킹, 일자리를 찾는 마법의 연결고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직 활동 시 탄탄한 네트워크와 주변의 인적 신뢰는 중요한 부분이다. 청탁이나 낙하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 지켜본.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추천받은 사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중장년의 네트워킹의 특징. 첫 번째, 기존 인맥에 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에는 약점이 있다는 것. 특히 남성 중장년층의 경우 그렇다. 퇴직 후 인간관계망의 상당 부분이 한꺼번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국적인 정서를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부탁하기보다는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체면 문화에 기인한 수동적인 네트워킹 활용이다. 내가 남의 취업을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절대 못한다는 대한민국 상남자식 사고방식을 버리자. 세 번째, 능력보다는 인간적 호감에 기인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장년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찾는 방식을 보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47.7%, 고용센터 등의 기관 활용이 19.5%, 지인 소개 13%. 하지만 실제 취업 시장에서 16년을 일한 필자가 보기에 또는 주변의 베테랑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중장년이 실제 일자리를 얻어 재취업한 경우는 70에서 80% 정도가 정보 제공을 포함한 인적 관계망에 의한 이동이었다. 중장년층 네트워킹 활용을 위한 팁. 첫째, 네트워킹을 위한 사전 관리에 충실했어야 함. 감정적으로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기. 필요한 관계가 있으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들이기. 결국 관계의 두터움은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퇴직 전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먼저 퇴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만남이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주어서 자신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술값, 밥값을 아끼지 말자. 나중에 그 값어치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조언을 구하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찾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서상 대개 이 정도만 알려도 도움을 줄 사람들은 있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준다. 혼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 어쩌면 네트워킹이야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왔던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일지도 모른다. 세상엔 이런 일자리도 있었네. 만약 70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 75세인 K씨는 시니어 컨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을 일하고 급여로 월 71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기에 건강보험도 이 일로 해결한다. 그녀가 하는 일은 노인 관련 기관에서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이다. 시간 만족뿐만 아니라 일의 보람도 느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중 사회형이라 불리는 영역의 일인데 매년 많지는 않아도 전국에서 이런 일자리를 뽑고 50+ 관련 기관에서도 수요가 발생한다. 일반인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일들이 잘 노출도 안 되지만 분명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
장애인들을 취업시켜 수공예품이나 쿠키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사회적 기업. 소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이 모여 만든 자활기업 등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공공영역이 주관해 만드는 일자리 또한 주목하자. 서울시는 해마다 뉴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일자리라고 보면 되고, 전국에서도 다수의 지역자치단체들은 이런 일자리를 곳곳에서 운영한다. 이런 일자리들은 대체로 연초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놓치기 쉬우므로 취업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자.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투자란 경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심리 쪽에 가깝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 놓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제와 투자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를 통해 확실하게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돈을 잃지는 않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다. 10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다. 즉, 가만히 있어도 내 소중한 자산이 줄어드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가는 우상향으로 오르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해내야 한다. 투자 수익률의 기본은 필자는 최근 강의를 가보면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달라져서 60대, 간혹 70대 분들도 강의를 듣기 위해 온다고 말한다. 어르신들이 경제, 재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경제를 잘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를 모르면 자꾸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에게 목표 수익률을 물어보면 대부분 저축 이율보다 높은 수준인 약 4에서 5% 정도를 언급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쌓이고 20, 30, 50% 정도의 수익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목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20% 이상이 된다. 하지만 투자에서의 목표는 낮게 잡을수록 유리하다. 투자 실패란 손실을 의미하며 때에 따라 한 번의 실수에 따라 나의 투자금이 몽땅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투자의 목적은 내 돈의 가치를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투자에서의 목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안정적인 목표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 플러스 5% 수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상품에 대한 공부까지 해야 한다. 낮은 수익률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비교적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고 손실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든다. 투자는 장기전이다. 필자는 최소 70대 중반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20년 이상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내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투자를 유지해 갈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3가지 투자법. 필자는 2000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육해공 전투를 다 겪고 지금은 기본과 원칙을 추구하게 되었다. 투자의 세계 또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북이 투자법을 소개한다. 단, 이 투자법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생각하고 투자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대형 우량주 장기 투자. 대형 우량주 장기 투자는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투자 대상 기업을 분석하고 그 성장성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 인덱스 펀드 혹은 ETF 장기 투자. 하나의 기업에 몰아서 넣는 것이 아닌 주가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대형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 그렇기 때문에 한두 회사가 안 좋아질지라도 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립식을 추천한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불입하면 약 5% 수준의 수익은 자연스레 붙게 된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그의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한다. 내가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모든 자산의 90%를 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라고. 셋째, 자산 배분 투자.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락을 최대한 막아주는 투자는? 자산 배분 투자가 있다. 자산 배분 투자는 주식과 채권처럼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산을 시소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자산을 배분해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산 배분 투자는 종목 변경에 따른 리스크가 없다. 웬만한 자산에 모두 투자해놓고 오른 자산의 일부만 팔고 그 돈으로 떨어진 자산의 일부만 사는 식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목 변경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돈을 꼽는다. 돈이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 일 안 하고 여행을 다니려고? 고개가 갸웃할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맹목적인 추종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작 그 돈을 버는 목적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돈을 벌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0, 50대의 노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분명하고도 애매한 소망 하나를 갖게 된다. 그건 재미있게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은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TV에서처럼 우아하게 해변에서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와인을 마시는 장면처럼 사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은퇴는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막상 그 장면으로 들어간다 해도 아주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다. 은퇴란 무서울 정도로 많아진 시간 속을 외로이 걸어야 하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고 즐기려면 놀고 쉬는 것에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이 당신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퇴직 전에 알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제 관심을 자녀, 배우자가 아닌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찾아 나가자. 50대 이후 삶의 격차는 다시 벌어진다. 잘 산다는 것이 어느새 돈이 많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40, 50대부터 필요 조건들을 잘 만들어 온 사람들은 삶의 전반적인 질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경제 수준도 그렇지만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 혹은 자신의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준비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 점검 시기는 50대다. 60대 이후 취할 수 있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건강, 관계, 돈과 일도 기본적인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50대 이후 벌어지는 삶의 질 격차는 첫 신입사원으로 사회에 진출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격차와 비교해 더 무섭다. 젊은 시절에는 복구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나이 들어서는 복구할 시간도 충분치 않고
그 개선의 노력은 젊은 날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잘못한 차선을 되돌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행복한 노후에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떤 이는 월 200만 원만 벌면 행복하겠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100억 정도는 있어야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대체로 괜찮아 보이는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비교의 눈높이가 달랐다. 비교는 어쩌다 목표지에 도달해도 자신보다 잘난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는다. 나보다 더 화목해 보이는 지인의 가정을 보면 우리 집에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 저질 체력이 한심하게 여겨진다. 비교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늘 목마르고 힘들다. 비교는 누군가를 순식간에 불행의 구덩이로 쳐넣어 버린다. 비교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차단하려는 것은 혼자 살지 않는 한 어렵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 기준을 명확히 하자. 기준이 명확하면 일단 비교를 덜하게 된다. 나는 내 기준만 하면 되지. 굳이 더 많은 무언가에 빗대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에만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건강,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50이 넘어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변화의 징후는 몸에서 나타난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동작도 통증으로 다가오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아프면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대인 지인들과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주로 60대를 전후한 모습을 말한다. 길어야 70세 정도까지다. 그 이상은 잘 논의하지 않는다. 노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든 최종 종착지는 결국 유병 기간을 거친 후 요양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이다. 생애 설계에서 건강의 핵심 이슈는 건강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지 않기, 과식을 유발하게 된다. 갑자기 하는 운동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위험한 노력이 되어 부정적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잠들기 전 장시간의 스마트폰 시청은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대부분 알고 있다. 적게 먹고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며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햇볕도 많이 쬐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 나가면 요양원으로 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계,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50대 후반 희망퇴직을 하게 된 B씨. 그는 퇴직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많은 돈을 모았고 재테크도 잘 돼서 큰 걱정이 없었고 또 취미 부자이기까지 해서 지루할 틈 없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름만 부부였지 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을 3가지만 고른다면 10년 동안 중장년 대상 생애 관련 교육을 할 때 질문하고 쪽지로 답변을 받으면 매번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오는 것은 가족과 건강 관련 이슈들이다. 물론 돈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돈 문제로 포장된 것 중 상당수는 실제로 가족 관계나 건강과 엮여 있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집 문제 정도는 도와줘야죠. 우리 애가 취업이 아직 안 돼서 더 벌어야 해요.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돈이 걱정됩니다 등등.
행복연구로 유명한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는 75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가족이건 혹은 사회적 관계건 핵심은 좋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서로가 공들인 시간이다. 관계의 형성은 철저히 습관이고 훈련이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체로 많이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형성해온 생계 책임자로서 대해왔던 가족 관계를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관계도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나라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일자리의 후광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나만 남게 된다.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삶은 더 고전하게 된다. 일이 없을 때의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노후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저도 올해 53세입니다. 올해 둘째가 고3이라서 챙겨줘야 할 것이 많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할 때까지 돈도 계속해서 들어가겠죠. 적어도 60세가 되면 한 번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평균적인 건강 나이를 감안하면 결국 60대에서 70대 초반 정도까지는 세상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 인생 후반의 골든타임을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설레고 즐거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발전 방향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노후의 생애 설계를 해보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것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을 잡고 준비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리뷰가 지나치게 길고 자세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책 내용에 반해 반도 담지 못했으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필자의 말씀처럼 각자 구하는 좋은 삶의 지도가 되어 이 책이 당신의 노후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